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이 코코본드가 장중에 이제 급락하는 사례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내에서도 보면 뭐 도이치뱅크를 비롯해서 독일 레코메르츠방크라든지 이런 은행주들의 좀 전염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염성에 대한 우려가 그 사실에 입각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려예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일단 우려감이 좀 더 큰 것 같기는 합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벌써 BGM이 옥타곤 느낌이 확 나죠? 여러분, 투자가 왜 어려울까요? 여기에는 규칙도 없고 체급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링에 딱 올라가면요, 그 권투할 때는 우리가 헤비급도 있고 라이트급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프로랑 아마추어가 같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신 특급 코치가 있죠. 증시연구소 미래에셋 김석환 리서치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특급 코치가 맞죠? 된 건가요? 네. 저희 특급 칭찬 좀. 알겠습니다. 아니, 하루가 뭐다 하고 큰 뉴스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은행 불안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도이체뱅크라는 이 공룡도 어렵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되게 불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상황부터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뭐 일단은 시작은 그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무너진 거에서부터 시작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저희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의 자산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그걸 잘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잘 지켜야. 그러니까 은행의 한마디로 이제 건전성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국제적인 또는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규제하는 그 수준이 있는데 이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하나 수단 중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이제 순종자본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코코본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가 UBS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보통은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이 되던가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에 뭐 손실은 아니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그러니까 남은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아예 그게 영원 처리가 된 즉 상각 처리가 되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됐던 거고 근데 이게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2,500에서 한 2,800억 달러 규모라고 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이 코코본드가 장중에 이제 급락하는 사례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도이체뱅크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은행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즉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 거죠. 실제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CDS 프리미엄이 뭐 한 400에서 물론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네. 근데 한 4,500선에서 이 위기가 발생하자 갑자기 순식간에 1,000으로 탁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0대에서 유지를 하다가 이게 지금 500대가 넘어서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내에서도 보면 뭐 도이치뱅크를 비롯해서 독일 레코메르츠방크라든지 이런 은행주들의 전염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염성에 대한 우려가 그 사실에 입각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려예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일단 우려감이 좀 더 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투매라는 쪽에 의견을 같이 하신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의 은행 사태도 그랬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은행이나 이런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신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만약 이런 사태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처럼 만약에 계속해서 예금 인출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건 좀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죠. 네, 물론 이제
규모 자체가 일반 뭐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시그니처 은행들과는 좀 체급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방면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게 추가적으로 은행 시스템 전체적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거는 일단 막으려고 또 유럽 당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도이체뱅크 주말에 계속 뉴스가 나와서 아마 다들 아셨을 텐데, 도이체뱅크가 작년에 순이익이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증가폭도 상당히 큰 편이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급전으로 정말 은행이 문제 생겼을 때 갚아야 되는 돈, 요것도 충분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의 영역인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취재 한 20년 넘게 하고 경제 평론하고 이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 은행이라고 그 코로나19 당시에 풀린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뭐 뾰족하게 둘 때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초반으로 좀 돌아가 보면 당시 이제 유럽 위기, 재정 위기 사태가 있기도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금리를 계속해서 이제 낮추는, 그러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뭐 전 세계가 돈 풀기에 열중했었던 이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방금 뭐 작년에도 은행권 수익이 엄청났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올해부터는 또 다른 양상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시장에서 사실과 진실이 교차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실의 영역, 진실의 영역이 있는데 어느 쪽에 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석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보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많아서 도이체뱅크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3월 들어서 계속 그 은행권에서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좀 발생하면서, 특히 이제 대형 은행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좀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해 주신 상업용 부동산. 왜냐하면 지금 미국 중소형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대략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들의 현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서도 향후에 좀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한 70% 정도를 중소형 은행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위기의 진앙지가 지금 중소형 은행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관리에 어떻게 보면 대형 은행들 대비했을 때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번 FOMC 회의에서도 25bp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역시 인플레를 잡아야 돼.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었죠. 미국의 은행 조건은 상당히 괜찮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25bp 인상을 함으로써 일단은 중소형 은행들 쪽에서의 예금 인출 압박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중소형 은행들이 그 예금 인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한 결과 대략 미국 내에서도 200여 개의 은행들이 동일한 SVB처럼 동일한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논문이죠. 맞습니다. 논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은 계속해서 지금 예금 금리가 낮은 수준이니까, 이게 지금 예금 금리보다 높은 머니마켓 펀드, 단기 금융시장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이동되고 있는 게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면 중소형 은행들은 계속해서 유동성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그런 상황에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의 그 중소형 은행들을 비롯해서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 달 기준으로 보면 지금 대출 기준이 상당히 강화된 분야별로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높게 강화가 됐고요. 이미 팬데믹 당시 수준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은행들의 문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계나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들이
은행이 그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면 네. 일단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나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수준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냥 그거 자체로 일종의 긴축의 효과가 맞습니다. 나타난다는 네, 그래서 얘기인데. 이게 약간 네. 그래서 지난 그 주말 사이에 그 연준 위원들 중에 가장 매파적인 인사 중에 한 명인 그 닐 카시카리라고 하는 미니폴리스 연은 총재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번 은행 사태로 인해서 일단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신용 경색과 관련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용 경색이라고 하는 게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돈맥 경화의 상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주에 미국에 이제 연준 외에 12개의 지역 연방 준비은행이 있는데 이 12개 지역 연방 준비은행이 공동으로 작업한 보고서가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주들의 사업 환경과 관련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간된 데이터는 2022년 기준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 대략 한 미국 내에 한 8,000개에서 9,000개 되는 소기업들의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베이를 한 건데 나온 결과는 뭐였냐면 앞으로 재정적 또는 운영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미국 중소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비율인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네. 도이체방크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총자산 규모가 2,000조 원에 가까운 이 공룡도 하나는 상존하는 위험, 코코본드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네. 있다. 다른 한 가지는 해외 투자 가운데 미국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그런 위험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이체방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험해진다라고 하면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한 이제 상각 처리나 하게 될 텐데 만약 그 규모가 견뎌낼 수 있는 그 수준 이상을 이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도이체방크 상황을 두고도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오가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미국 중소형 은행에 대한 뷰도 스탠포드대가 지난 13일에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2023년 통화긴축과 미국 은행의 취약성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요거 아마 조만간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 테스트를 해보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돈을 다 빼간다. 1619곳의 미국 중소은행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일시에 빼가지는 않으니까 예금자 보험을 받는다라고 치면 그래도 한 186곳 정도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은행 상황에 대한 뷰는 계속 좀 신중하게 가져가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럼요 위원님. 네. 은행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글로벌이나 국내 증시에 대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 좀 많죠. 네,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이 많은데, 근데 뭐 저희가 항상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은행주의 붕괴를 경험했던 게 이제 97년, 98년 IMF 당시였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는 뭐 공적 자금이 그러니까 우리의 세금이 직접적으로 이제 투입이 되면서 일부 대형 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아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게 경제의 그 순환 또는 성장에 네. 상당히 중요한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감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런 스트레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주에 대한 여전한 이제 투자 매력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은 이 좀 고비를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투자자 여러분은 금융주 관련해서 투자 계획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은 향후에 나올 통계 중에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무디스가 통계를 낸 자료가 하나 있어요. 이게 지역별로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제일 밑줄을 쫙 긋고 본 건 샌프란시스코 같이
공실률이 낮았던 지역의 공실률이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코로나19 당시에도 한 5% 수준의 낮은 공실률을 보이다가 최근에 20% 위로 뛰었습니다. 휴스턴이나 댈러스 이런 지역은 워낙 높기는 했는데 더 급등하는 상황이라 종합적으로 상황을 좀 보셔야겠고,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만한 실적 발표 일정 이런 것들도 있죠, 위원님? 네, 일단 이번 주는 이제 화요일이고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미국 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9월 결산 법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통 다 대부분 이제 12월 결산 법인이어서 이제 보통 이제 3, 6, 9, 12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결산 법인이다 보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한 게 이제 2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초에 가면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반도체 업체들 대비 좀 미리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의 풍향을 좀 알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마이크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생산 규모를 감축한다라든지 또는 투자 규모를 줄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던 게 마이크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마이크론의 회계상, 그러니까 하반기이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4월부터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 고객사들의 재고가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 것 같으니 어떻게 보면 다시 재고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는 아마도 시장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코멘트는 이 향후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있는 컨퍼런스 콜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재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주요 지표 일정 중에서는 지난주에 FMC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한 4명 정도가 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최근에 은행 사태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마 발언들이 나오는 족족 시장이 좀 바로바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리를 올렸어도 채권은 지금 반대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시장의 기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그 3월 8일 정도, 이제 3월 8일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제 파월 의장이 상원 하원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던 시점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는 2월달에 경제 지표가 너무 세게 나와서 잘 나와서 올해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겠다라는 인상이 강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올 연내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은행 사태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 기대가 뚝뚝뚝 이제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이잖아요. 시장은 앞으로 더 이상 기준금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긴축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연내에 많게는 4번까지,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4번이니까 1%포인트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올해 안에요? 네. 라는 전망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그 김칫국을 한 사발 드링킹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간 하반기 시장 상황의 변동성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죠. 지금까지 증시연구소 미래에셋 김석환 리서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